네,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교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 진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개개인이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과별로 성취해야 할 최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학생에게 맞춤식 학습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학습 방법은 다양한 학생들의 성향을 맞출 수 없다. 따라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은 다양해져야 하며 특히 성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되고 있죠. 경직된 교육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의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경직되면 전체성, 통일성, 평등성, 능률성 등은 효과적으로 유지되지만 개별성, 수월성, 다양성, 효율성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적성, 능력, 흥미, 관심, 진로를 살리고 학습의 성공적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타고난 소질과 수월성을 최대한으로 신적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자유학기제를 정착하도록 한다라고 편성 운영 지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 다음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 성취평가제 실시 이런 것들이 실시되어야지 아이들의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놓고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된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거,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 학습을 실시해서 지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하고 소논문 탐구 대회 같은 탐구 대회를 열면 아이들의 어떤 맞춤형 수업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8교시나 이제 1과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이죠. 그때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개설해서 수준에 맞게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소논문 탐구는 왜 넣냐면 이건 1년 동안 학교에서 쭉 이제 진행되는 하나의 탐구 과정입니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3월 달부터 1년 동안 쭉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맞춤형 교육과 연관이 있냐? 소논문 탐구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아이들과 조를 편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탐구하고 거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주제에 대한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기 이러한 소논문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형성해 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발전하고 발달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즉 소논문 탐구를 할 수 있게 해준 학교와 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그 방안에도 충분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제도를 잘 정착시켜 준다면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을 진로, 특성, 특기, 수준, 적성에 적합한 맞춤형 수업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 여러분 이해하실 텐데 그럼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취평가제가 뭐지? 성취평가제랑 진로 선택 과목 강화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설명드리자면 성취평가제는 결국 절대평가를 실시하자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이 이 정도 성취,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이라고 치면 이 정도 성취하면 A를 주고 이 정도 도달하면 B를 주고 이 정도의 애들이 점수를 맞으면 C를 주고 교사가 정해놓는 겁니다. 이 성취 이게 준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평가제가 결국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걸 실시하는 게 왜 선택 과목 강화랑 연관이 있냐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만약에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는 예를 들어 현대문학 감상이라는 수업을 듣고 싶어요. 현대문학 감상을 듣고 싶은데 여기 신청한 아이들 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를 실시해버리면 9명이면 등급을 받는데 매우 불합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문학 감상 말고 그냥 문법이라는 수업은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신청을 한 거예요. 못한 애도 많이 신청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현대문학 감상을 실제로 듣고 싶은데 아이들이 수급이 많은 몰링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상대평가를 실시하면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말하는 상태가 그 방안이 뭐냐면 아이들이 진짜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으려면 일단 상대평가제부터 없애야겠다. 그냥 절대평가제로 만들고 교사가 어떤 수준의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거를 ABCD로 성적을 배분한 이 형태로 돼야지 진정 자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성취평가제를 도입해야지 아이들의 진로 선택 과목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고등학교 내신이 웬만한 과목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절대평가로 바뀔 거다. 이런 추세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5년이 되면 무조건 다 실시할 겁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반 모든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에서는 등급을 내겠죠.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등급을 산출하지 않을 겁니다. 등급을 산출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대신에 생활기록부에 뭐가 표기되냐면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는 아마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대충 유출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A를 받은 거는 그 원점수랑 평균이 공개되고 표준 편차가 공개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쉬운 시험이었구나. 여기서 A 받는 거는 딱히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따라서 뭐 그 정도 보완점을 통해서 딱 등급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취평가제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아이들에 대한 어떤 내신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진로 선택 과목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동교육 과정은 무엇인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국 자유학년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의를 올려드렸으니 자세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보시고 대충 정의를 보자면 중학교 1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참여형 수업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시험을 보지 않고 이 네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자유학년제예요. 진로 탐색 활동,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주제 선택,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고 뭐 스마트폰 앱, 웹툰 이런 거에 공부하고 싶으면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거죠. 외부 강사를 섭외하든지 아니 다른 어떤 기타 여건을 사용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활동들을 실시함으로써 아이들의 흥미, 소질,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이게 자유학년제의 취지이고 그 다음 이제 고교학점제 보기 전에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공동교육과정이 뭐냐? 공동교육과정이란 학교 간 연합으로 수강 과목을 공동 개설하여 두 학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각 대학에서 모집 단위별 특성화 전형과 연결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심화된 과정을 미리 수강함으로써 관련 학과 쪽으로 진학 시 풍부한 생활기록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공동교육과정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A 학교와 B 학교와 C 학교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A 학교, B 학교, C 학교 학생들이 같이 연합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은 어디서 하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A 거점 학교가 A가 된다면 A 학교에서 A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B 학교 학생과 C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당연히 일괄식은 안 되겠죠. 이거는 방과 후에 실시하는 겁니다. 공동교육과정.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듣는 거다. 근데 그럼 방과 후 학교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방과 후 학교는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업만 듣는 거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표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의 과목을 더 이수해 준 걸로 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학으로 따지면 하나의 과목을 더 들은 걸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생활기록부에 하나의 교과목으로 아예 편성돼서 들어갑니다. 그게. 즉 공동교육과정은 예를 들면 내가 이번 학기 때 화법과 작문과 그다음에 영어, 독해 이런 거 쭉 들었다. 모든 A 학교들 학생 그거 다 들었겠죠? 근데 공동교육과정 들을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또 하나의 과목 현대문학 감상, 고전문학 감상이라는 과목이 더 표시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볼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A 학교에서 만약에 A 교사가 열어줬을 때 B 학교, C 학교 같이 와서 듣겠죠? 따라서 수행평가
그 다음에 지필평가, 평가도 다 실시합니다. 세부능력, 아이들 생기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다 작성해주고 아예 하나의 과목을 더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신에 이 수업의 난이도나 수준은 매우 심화되고 고차원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즉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과 고등학교 요구하는 수준 그 사이에서 어떤 심화된 수준을 요구하는 게 바로 공동교육과정의 목적이에요. 즉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좀 더 심화된 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대학에서는 그걸 이수한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을 들었네. 그러면 이 아이 한번 뽑아야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형성된 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은 아이들의 맞춤형 수업을 듣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대학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학교에 가기 위한 어떤 심화 과정, 즉 고등학교보다는 한 단계 심화된 과정을 아이들이 수강함으로써 자신이 보다 발전된 능력을 보다 발전되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후 수업과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공동교육 과정이 왜 유명해졌냐면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제 경북권인가 대구권의 어떤 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워낙 많이 보냈던 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른 타 지역에서는 보낼 수 없는 정도로 조금 많이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다른 학교들 왜 저 학교는 많이 갔을까 하니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실시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학 공동교육과정에서 하는 수업들이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과 좀 밀접한 연관된 과목을 개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문학으로 치면 현대문학 감성, 물리로 치면 또 물리 무슨 실험 과정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럼 그런 거 열어주면 대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뽑을 때 어떻게 보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 실험 이거에 대해서 배웠네. 뭘 어떻게 했는지는 아이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글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서술 형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는 겁니다. 이 아이는 공동교육과정 물리 실험을 이수하면서 이러한 실험 과정을 했고 그리고 그 실험 과정을 하면서 이러한 물리 이론을 더 심화적으로 배웠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똑같은 등급이라도 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이 실험에 대해서 연구한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면접에서든 어디서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물어봤을 때 면접에서 만약에 너가 이 실험에서 뭘 했는지 뭘 배웠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럼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뽑히게 된다는 거죠. 왜? 진짜 우리 과에 좀 더 적합한 아이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마 안 하는 학교가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공동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행되게 된 거죠. 효과들과 근데 공동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나오게 된 게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과 공동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